자, 드디어 정부에서 국정화교과서를 확정고시 했네요.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지 뭐. 그것도 과정상에서 좀 찝찝한 게 많았죠? 뭐가 찝찝한 게 어딨어, 그냥 한다는데. 뭐. 아니, 팩스도 꺼놔. 박근혜하고 김영삼하고 존나 닮았다니까. 야, 뭐 법칙이 어디 있고 법률이 어디 있고 뭐 제도가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거지 뭐. 예. 하긴 둘 그냥 다 하고 뭐, 있어요. 예. 뭐. 너무나 이건 실천형이라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밀어붙이기지 뭐. 오만의 극치. 예, 뭐 사실은 그 국민들 의견을 받는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받아도 뭐 일단 팩스하고 우편으로만 받았는데 팩스 꺼놓고 뭐 씨발. 야, 요즘 누가 팩스 쓰나? 요즘? 그러니까 메일은 안 받고. 그거 일일이 다 답변해줘야 되는데 다 했나 모르겠네.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다 붙였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 확정고시 바로 직전에 민주당에서 40만 건 반대 의견.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그 몇 시간 안에 그거 다 검토했냐고. 다 검토했다고. 대단하신 우리 교육부입니다. 야, 40만 건을 4천 건도 아니고 40만 아니 무슨 건을. 그 교육부 직원들은 속독법을 배우나? 그러니까 스캔으로 그냥 쫙 훑어놓은 모양인데. 그리고 또 그 생방송을 했잖아요. 네. 예, 무슨 진짜 독립 출정식 하는 줄 알았어, 황교안이가. 아주 눈에 아주 핏발을 서려가지고. 그 언니가 그때 그 시정 연설할 때랑 똑같잖아요. 눈빛이. 예, 그 참 나라가 진짜 망조가 들어가지고 공안검사 출신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아이, 나 진짜.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생방송으로 했는데 또 기자 질문 나올 때 잘라버렸어요. 생방을. 자, 끝나고 이제 기자 질문 잘라버렸어. 바로 그냥. 공중파 3사랑 YTN이랑 다 같이 했는데. 이거는 뭐, 지들이 쪽팔린 거 알지? 기자들이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걸 알아요. 답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치.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잖아. 어떻게 답변을 하나, 기자들. 아니, 근데 생방은 그 방송하는 측에서 자르지 않나? 우리 방송한 측에 잘랐잖아요. 작정하고 자르는 거지. 걔네 말 잘 듣잖아. 말을 잘 들은 거다. 그렇지. 아니, 뭐 말 잘 들었고 또 그 전에, 알지? 그때 좀 잘라라고 뭐 들었을 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딱 그때 잘랐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질문할 때 잘랐는데, 기자들이 좀 날카롭게 질문을 했더라고, 여러 명이서. 근데 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못 보고 일방적 정부의 주장만 봤다 하는 것이죠. 또 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잖아. 답변을 내서 불복종 투쟁을 국민들이 해달라. 요거도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청했거든요. 방송사에다가. 근데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김준엽 총장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김 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지식계하고 언론계부터 가장 먼저 망가진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문재인 대표가 저기 경북 지역 대구에 내려가서 그 국정교과서 반대 관련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한 뭐 간담회를 했었는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 사학과 명예교수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국정교과서 그 집필요원으로 참여를 하니까 독재 어용학자라고 이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말 한번 뭐 우파적 좌파적 시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썼다가 또 되레 빨갱이 학자로 또 몰리고 그런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 국정교과서 들어가는 집필지는 평생 어용이라는 그렇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름을 오픈 안 한다는 거잖아. 본인도 쪽팔린 거 아는 아니, 거지.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어, 씨발. 에세이를 한 권 써도 누가 썼는지 알아. 그치. 근데 교과서를 쓰면서, 씨발, 이름을 안 밝힌다고, 저자 이름을 안 밝힌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다. 책 쓰면서 저자 이름 안 밝힌다. 아니, 야설도 사실 예명이라도 붙여요. 우리 중학교 때 오종교과서였잖아요. 그 오종교과서 보면은 집필진이 중학교 왜 오종교과서? 우리 검정으로 배웠는데. 아니 영어나 다른 과목. 국정으로 배웠는데. 아니 영어나 다른 과목. 그런 거는 이제 오종교과서였는데 집필진을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면은 누구 어디 소속 다 나오거든. 이제 거기에서 주요 집필진만 공개하고, 참 그건 진짜. 아니, 교과서를 발행을 하면 그건 써야 돼.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 중간에 누구를 발표를 하면 그냥 그 중간에 그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지들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아는 거야, 이거는. 뭐 들어간 몇면 보니까 최몽룡 교수 같은 경우엔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학계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몰라 그냥 난 천상학자라고 봤는데 그분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꽤 재밌는 내용이 있더만 그 계속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 못 가겠다 술 먹고 있다 했더니 술 드셨어도 오세요 일단. 아니 그리고 내가 아니, 뭐 제자들이 가서 또 엄청 반발했다며. 네. 가시면 안 된다고. 최몽룡 교수 제자들이 꽤 이제 학계에서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뜯어 말렸으면 이유가 뻔하겠지. 아이고 뭐 두 사람은 고대사하고 고고학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문제는 근현대사. 얘들이 지금 교과서를 왜 바꾸려 그래? 고대사 바꾸려 그래? 결국은 근현대사잖아. 고대사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뭐 뭐 환단고기가 나온다는 나오고. 얘기도 같은 있고. 소리하고 자빠진 한단고기는 씨,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책을 갖다가 씨 역사를 쓰려 그래.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문제니까 근현대사 지필진이 누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지필진 구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학자도 넣는다, 군사학자도 넣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제 최초로 시행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지필진 가운데 이탈자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나 못 써.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글쎄, 그 사실은 지필을 하기로 마음 먹고 들어온 애는 어용이 되려고 들어왔어. 아니 뭔가 그 거기에 대한 담보를 받고 들어온 거 대통령한테 아니겠어? 뭐 입법에서 뭘 한 대를 얻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진 않을 거예요. 왜 저기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도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이나 장차관급 들어갔다가 나 못해갔다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에이, 뭐 이거는 저 친일파로 변신해서 친일하를 또 졸다 존나 하다가 나 못해 하고 다시 독립군으로 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그 이번에도 보니까는 그 저번에 문제가 됐었던 교육부 관련 내용 TF 꾸려졌었죠. 그 담당자가 그 경북인가요? 한 자리 갔어. 한 자리 갔어요 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아마 어용의 스크래치 자기 명예 스크래치 가면서도 뭔가 얻으려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네,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뭐 언론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그 언론 단체에 속해 있는 또 지금 각종 일간지 방송국에 속해 있는 일반 언론인들 기자들이 성명서 발표했더라고. 그래서 신문 전체 한 페이지를 4천 몇 명인가 그랬죠? 몰래 확실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쭉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꽤 되더라고. 그래요? 꽤 나왔습니다. 꽤 나와서 괜히 뿌듯하고. 뭐 예를 들면 얘를 또 어떻게 드나. 아니, 그래도 아는 그 분들이니까. 사람들 또 저 입지가 있는데 하기야 뭐 이름 다 까발려졌는데 뭐. 하여튼 그래 할 때 있어. 있고 또 오늘자 신문 내가 아침에 똥 싸다가 깜짝 놀랐네. 경향신문 1면에 이대 광고 말씀하시는 이대 거죠? 광고야. 그 광고는 참고로 확인해 보면 바로는 이대 학생회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졸업생들이 아니 자발적으로 졸업생, 재학생 전부 다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야 이대. 얘 욕하지 마 이제. 아니 뭐 욕 얻어먹을 땐 얻어먹고 박수 칠 땐 박수 치고 그런 거지 뭐. 이럴 땐 박수 치고 기말란 얘기 나오면 또 욕하고. 이 박사인지 이제 이대생 좀 이뻐하고 그래요. 아니야. 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 그렇고 나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졸업생입니까? 재학생 졸업생 전부 다 반대 발표한 거죠. 재학생 졸업생 같이 했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책기관임에 불구하고 재학생 졸업생들이 모두 반대 성명 발표했는데 졸업생 대표에 대표가 아니야. 뭐 이종우의 사심이 돼 있던데. 그치. 야, 우리 걱정인형 이 박사. 그니까 아니 나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야, 그래서 저 김용민 PD가 지금까지 본 이 박사 모습 중에 가장 간지나는 모습이었다고. 아이,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데 그 표현이 간지가 뭡니까? 근데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이 박사가 이름을 제일 앞에 내세워서 우리 이 박사가 이 정도면 이게 정말 나쁜 거야 이게. 나쁜 짓이야. 야, 나를 어용으로 물지 마. 너 협박당했니 누구한테? 아니, 이거 자세히 얘기할까? 그냥 대충 얘기할까? 됐어. 좋은 얘기인데 뭐. 근데 지금 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일 권희영인가 뭐 그 양반이 그죠. 제일 활발하게 예. 활동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처음에 졸업생들끼리 시작을 했고 재학생도 따로 했었는데 졸업생끼리 쓸 때 성명서를 한 4번 정도 수정을 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권희영은 틀어박혀서 나오지 마라, 이거야? 나오지 말아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예,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학교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다 썼더만. 나 서명 동참하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권희영 만약에 보직하고 있으면 권희영 교수는 보직하고 있으면은 보직에서 물러나고 연구실에 하나 처박히라고 써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졸업생들끼리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 학교마다 뭐 한국학중앙연구원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들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불복종 운동도 그 문 대표가 해달라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거 시간 지나고 잊어버리면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김무성이 원하는 대로 되니까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죠.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지면 이력습에도 불구하고 지잖아? 그럼 뭐 일각에서는 다음은 국어교과서다. 아, 그런 얘기 나오대. 도덕교과서랑 정치경제교과서 그런 거 전부 국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구만. 이게 통과되면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친일 출신의 뭐 언어학자들 또 뭐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 글이 다 올라오고 우리 뭐 이제 도종환 시인 같은 사람은 싹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 한용운 선생의 시도 싹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겠어? 옛날 만주국이 막 포장되고. 그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불복종 운동까지 좀 막아주십시오. 같이 노력해야죠. 뭐 예. 네, 우리도 거기에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정현 의원, 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이정현 의원은 그 순천 지역 변호사분한테 고소당했더구만. 아니 춘천에서 주민소환한대. 예. 네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잖아. 다음 선거 반드시 떨어진다고. 아 이장현.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김강진만 놀았네.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어마뜨거라 했어요.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끝났어. 그러니까, 아유. 이거 지금 뭐 그 기사 나오는 거는 이거죠. 박근혜냐? 지역구냐? 십상시 짓거리 하다가 아니 한나라에서 십상시 나중에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작성하지. 짓거리 하면 나중에 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효수 되죠, 효수. 아유. 이제 곧 난세의 시작이야? 나온 한쪽 뿌라마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하면 우리 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저희가- 대통령 예. 집권기에 국정원장을 했었고, 네. 같이 이제 방북하셨던. 이북도 올라갔던 예. 저희가 김만복. 녹음하는 시점이 오늘 11월 5일인데요. 오늘 오후에 발표된 기사였죠.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께서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3개월 전에 아, 3개월 전에 보낸 거예요? 이미 3개월 전에 입당. 야. 그리고 오늘 뉴스가 오늘 나온 거고. 예.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 당적이 새누리당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깜짝 놀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 참여정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예전 한나라당이나 이렇게 정말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정부랑 맥을 같이 하고 개를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 사상이나 이념 모든 게 다. 그런데 쓱 와가지고 당적을 바꾼다? 그래서 공천 신청한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이건 철새 중에도 이런 철새가 없는 거죠. 국정원장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위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케이스가 한 명 더 있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김장수. 꽃꽃. 그러니까 김장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김장수는 그 지가 신청한 게 아니고, 오더가 내려와서, 니 해라 하니까, 네, 한 거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거는, 자, 적극적 부역과. 캐스팅이 된 것과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둘 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양심상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없지만은. 오디션 보는 거하고 캐스팅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김만복 원장은 잘 알아야 될 게, 김민석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김민석 요즘 뭐 하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있어, 이제 구민주당 뭐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당신 너무나도 이쁜 당신 난 하나갑, 김경재, 한강옥, 뭐 합니까? 지금 정줄 놓고 넘어가가지고, 뭐 한 자리 맡긴 맡았지만은 그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 돼 못 돼. 선출직 국회의원 안 된다고. 국민들이 절대 안 찍어줘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평생 쌓아왔던 자기 커리어는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제. 그 명예도 나랑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니, 나이 70쯤 먹어가지고, 예전 민주화 투쟁했던 그 경력, 국가 원로로 대접받으면 되잖아. 근데 한 자리 얻어 처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력욕이라는 게 무서운 건가? 무섭죠. 성욕보다 위에 있나? 에이, 성욕하고 될 데가 없지. 그 사람도 원래 이제 그 나이 때 지금 성욕도 잘 안 돼.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전 새누리당 측에 적극 추천하는 게 뭐 한광옥 씨, 뭐 한화갑 씨, 김경재 씨 적극적으로 공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주 아작을내게? 저도 안 돼요. 뭐 TK는 PK가 모를까 안 돼. 안 되고 그냥 이 문제는 이 새누리당에서 이걸 입당 허가를 해준 것도 문제다. 그렇게 씹더니. 그래, 아니, 씹는 정도가 아니고 고소고발도 몇 차례 했어. 예. 그래 놓고는, 신청하니까 우리 당 사람이야, 이제부터 이게 받는단 말이야? 이게 귀순을 받아도 원래 그 죄질이 있으면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받았던 게, 봐라, 그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한 장 한 사람도 우리한테 오지 않냐? 이런 걸 좀 아마 내세우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새누리당도 좀 당황해한 것 같아요. 이거 씨발 어떻게 했어? 근데 오히려, 쿨하게, 야, 가라, 너. 오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한테 올 수 있냐? 라고 하면 국민들 박수 더 받았어요. 새누리당, 응? 바보들, 배착이야, 이거는. 어쨌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의 변절의 문이 더 많이 열렸고 변제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만복이 결국은 왜 공천 신청을 했냐면 자기 고향이 부산이야. 부산. 기장. 가능성 있다 보는 거네요. 그럼 거기 뭐 어떻게 새정치민주당 공천 받으면 돼?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 받으려고 그치, 그런 거예요. 새누리당 나오면 그러니까 되니까. 결국은 이것도 권력력이지. 거기가 하태경 의원 지역구던데. 하태경이 나발이든 뭐 둘 다 똑같은 것들이지 뭐. 씨. 누가 되나 뭐 전혀 상관없어요. 야 하태경이야말로 변절의 아이콘인데 왜? 그러니까. 자, 뭐 그렇게 하고 다른 얘기 합시다. 재밌는 거 하나 하죠. 강용석 씨. 강용석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네. 자기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어디를 가도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공천을 못 받고 연희는 새누리당이 다리 총 맞지 않는 이상 니한테 왜 공천을 해주겠니? 이동영 이재에서 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유. 절대 공천이 안 되면 공천이 안 되고 또 설사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 자기 몸값 띄우기 하는 거야. 그냥 어제 자기 이름 많이 검색되고. 그래도 뭐 변호사 많이 하고 또 이러면서 방송도 좀 더 하고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를 바이럴 마케팅은 참 잘해요. 디스패치가 독약을 뿌리고 야, 그 양반들 독하더라. 디스패치가 독약을 뿌리고 야, 그리고 독약을 뿌린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예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도도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목이라도 꺾어 죽이고 싶은 심경. 네, 그 얘기했어요.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용석하고 도도맘이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잖아요. 왜 자꾸 이러냐면 야 이제 자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증거는 나왔다. 더 이상 증거는 없다. 하고 나와가지고 떠들었거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또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또 거짓말하면 골치 아파진다. 또 나와버렸네. 그래 지금 강용석 도도맘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반박을 하면 또 말 바꾸고 또 되거든. 안 그래도 그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또 말 바꾸기 할 거야? 그게 근데 궁금한 게요. 단순히 디스패치 한 곳에서만 작정해서 때린 게 아니고 그 전날 바로 한밤의 TV연에서 도도맘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밑밥 뿌렸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때린 거야. 아니 그거는 뭐 한마음의 TV랑 연결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그 사진 말고 또 있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 그러니까 강용석과 추측이지, 추측. 추측이지 뭐. 강용석과 도도맘이 여기서도 뭐 이상한 답변하면 또 갖고 와. 쓱. 그렇지 야. 않을까. 왜냐면 남편이 준 거 더 까볼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디스패치가 일본까지 간 것은 대단한 취재력. 대단한 취재력이다. 역시 디스패치는 뭔가 있어. 음. 뭔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우리가 막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디스패치는 국정원하고 아유, 누가 있을 내가 거다라고. 어떤 쪽이라 그랬어. 아니 뭐 그런 농담을 나 하잖아요. 국정이라 말한 적 네.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랬는데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 봅시다. 그 사진에서 일단 자기 언니랑 갔다 했잖아. 카드만 받아. 강용석이한테 카드만 받아서 언니랑 밥 먹었다. 근데 이제 언니의 덩치가 너무 커. 창밖에 비친 하얀 언니가 실루엣의 아니야. 언니가 덩치가 2X라지야. 그러면서 한 번 더 내리니까 그거 이제 강용석이 심령 사진처럼 딱 올라왔잖아. 네.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누가 봐도 강용석이고 누가 봐도 같이 먹었네. 그럼 말 바꾸면 또 거짓말 되는 건데 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은 신용카드가 본인이 아니면 결제 안 해준다. 근데 어떻게 카드를 빌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난 좀 이상해요. 자기 거 아니어도 다 그냥 결제해줘. 아, 해줘요? 네. 제가 일본 갔다 온 지가 이미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바뀌었나요? 아, 그 기사에 따르면 검사 안 해요? 거기서는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는 아니 너 우리는 일본 얼마 전에도 갔다 맞아, 왔잖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참. 나 얼마 전에 갔다 다 내 카드로 계산했는데 검사 안 해. 이거 네 카드 맞아요? 저는 그걸 안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게. 맞아, 그건 좀 어. 그랬는데 나도 들었는데 네. 그건 좀 이상하다 싶어.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가게는 특별한 가게인가? 그럼 그 2X라지 언니랑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 그 본인 카드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일본 사람이. 그치, 여자 이름이. 여권 줘봐요. 이럴 거야? 여러분 그런 데 있어? 일본 가서? 없잖아. 이건 강용석 편을 들어주는 거. 가족 편이 아니고 나는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전부 넘어가지 마시라. 그거는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심령 사진 같이 음식에 강용석이랑 밥 먹은 거 맞다니까. 맞고 어. 다만 여러 가지 증언 중에 카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거는 자기 카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강용석하고 도도맘은 내가 좀 기대돼. 또 더 나올 것 아니 같아서. 그 대답을 뭐라고 할까? 조작이라 그럴까? 조작은 한번 써먹었잖아. 그치. 홍콩 수영장 사진. 그랬다가 말 뒤집은 거고. 이번엔 또 뭐라 그럴지. 어쨌든 대답을. 아니 뭐 그것도 조작이라고 하겠지.
여차하면. 뭐 그게 뭐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지 뭐 그거를. 아니 근데 그쪽의 DNA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종북이다. 저것도 종북이다. 저것도 좌익이다. 이것도 좌익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옳다. 뭐 강용석이 참 이제 자기 댓글러들 고소했잖아요. 네. 고소했는데 이런 사건 터지면 이 언론사를 고소하면 좋지 않은데 언론사는 고소 왜 안 할까? 고소하면 이제 이 사진이 진실이 아닌지 그거부터 가리거든.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증거를 이제 이게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니까. 진짜. 용석 씨 그만합시다. 어느 정도 더 추잡해질래? 완전 합시다. 요새 이동영이 지나가는 가벼운 소식으로 궁금해하는 게 강용석하고 조이팔인 것 같아. 그래 조이팔은 빨리 잡히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사 문제 거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은 시사 문제 좀 짧네요, 시사 내용이. 오늘 본 방송이 길어가지고 네. 시사 문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전달해 주세요. 공지사항 없습니까? 예,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부활 김태훈 씨가 운영하는 음악 나눔, 악기 나눔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폴제페토라는 곳에서 공연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는데 11월 14일 강원도 춘천 백령아트홀에서 부활 30주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 일부 강원도 문화약자 계층과 춘천 지역 수능 수험생 800명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EJ 팬들에게는 부활 공연을 위해서 한 100장에서 200장 정도의 표를 기부하겠다. EJ 팬들을 위해서. 예. 예, 요 부활을 좋아하시는 EJ 팬들은 또 11월 14일 시간이 나신 분들은 팬카페 또 안가로 연락해서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또 부활 팬이잖아. 이 지금은 뭐 과거의 팬이었죠. 그리고 춘천에서 하니까 예, 제가 출연하는 시사 토크쇼 강냉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원도 어디서 하는 거죠? 춘천 백령아트홀이요. 백령아트홀. 팬카페, 종합카페, 또 전화, 뭐 메일 아무거나 써서 표를 받고 싶겠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김에 춘천에서 닭갈비도 좀 드시고 네. 막국수도 있고요. 하루 주무시고 오시면은 또 좋은 추억으로 남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왜 저희가 티켓을 또 기부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반자 콘서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하는 거. 네. 파페라 가수분. 네, 파페라 가수하고 저구 씨하고 네. 몇 분 나오시는 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아, 그래요? 공짜로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 그랬는데 요거 제일 비싼 석이 15만 원이고요. 제일 싼 석이 7만 원입니다. 여러분 2장만 받아가셔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공짜로 드린다. 우리 EJ 팬들 공짜 좋아하면서 왜 이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락해서 오늘 2개의 공짜표 소개시켜줬습니다. 동반자 콘서트하고 부활 콘서트. 11월 10일과 11월 14일.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 방송 공짜로 들어. 또 공연 공짜로 듣게 해줘. 이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책 쓰면 책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안 봐. 야, 우리가 폴트아동 목재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야. 예,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김준엽 총장 이야기입니다. 왜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용학자에서 깃발을 꽂고 기마이라고 그러지 일본말로 똥기마이 기마이를 부르고 있는 학자가 바로 이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인데 참나 김준엽 총장의 제자입니다. 김준엽 총장이 지하에서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날 좀 아예 보질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용운 선생이 최람선 보고 최람선 찾았을 때 딱 등 돌렸잖아. 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솔직히 지도교수와 지도제자 사이는 부모 자식 관계 다음으로 이제 대학원생한테는 중요한 관계긴 하거든요.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지도교수가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사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졸업하면 난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김정배 원장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김정배 위원장이 변한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교과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변했는데 왜 변했냐. 한겨레 신문에는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김정배 교수의 첫 번째 제자가 최강식 교수라고. 예. 문체부 장관 했던 MB 정권에서. 예,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도 했을 거예요. 네. 예. 이분이 1호 제자인데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김정배가. 그래서 석사도 주고 박사도 주고 취업도 알선해주고 뭐 했는데 MB 정부 때 말이죠.
자기보다 더 잘 나가 제자가. 어머, 그러면 약간, 자기는 엑스밥인데 아니 씨발 내 제자가 더 잘 나가서 뭐 장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질투심 뭐 이런 거 에이, 느껴가지고. 설마, 그럴까. 아니 한겨레에서 그렇게 분석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나도 더 올라갈랜다. 박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올라가야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 거. 근데 문제는 MB 정권에서 문체부 장관을 했던 이 최강식 김정배의 애제자가 이번 국정교과서 반대합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이거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야 이거 참. 그럼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겨레 어떤 분석이 맞다면 이 김준엽 총장한테도 이 사람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내 스승이지만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기가 근데 그게 원래 스승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보시는 스승이 아니 시기 질투 있을 수 있지. 시기 질투야 뭐 스승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랑스러워하지. 내가 그분한테 배웠다 뭐 이런 거 제대로 있잖아요. 된 사람이라면 자랑스러워하죠. 야, 우리 지도 교수도 요번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 교수들 말고도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성명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바 따로 올라갔더라.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꼭 뭐 서명운동을 서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지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그 80년대 김정혁 총장이 왜 국무총리 자리 제안 받았잖아요. 네. 버그한테. 예. 그렇죠, 여러 번. 근데 거절했지. 네. 근데 안 해! 안 해 하면서 물어본 거야 제자들한테.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교수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반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업 쪽으로 간 제자들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대. 근데 김 총장이 뿌듯해하면서 역시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은 다 반대하는구나 뿌듯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김정배야.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럼 그때는 맑은 정신을 유지했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 그게 맑은 정신이 아니고 내 스승이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어. 에이, 그건 너무 같다. 아니 뭐 자기 제자 잘 나가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야, 그때 당시 그런 얘기 되게 미워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거기서 미안 뭐 미아야. 아유씨 미아 같은 소리하고 자빠네. 하여튼 이 김준엽 총장 그래서 김준엽 총장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오늘 김준엽 총장은 장준하 선생 특집할 때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잠깐 언급했었죠. 등장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정말 마지막 독립군이시고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계속 부딪혀서 일단 총장이 되고 나서 왜 당시에는 학교에 항상 안기부 직원들 경찰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나가 이 개새끼들아 이거 먼저 시전하셨고 그리고 박정권에서 외국 이제 뭐 사절단들 뭐 대통령 오면 야, 명예학 박사 줘 막 이러잖아. 남발하지. 김 총장이 내가 왜? 못 줘! 이래서 고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박사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꼬장꼬장함이 있었고요. 또 가장 큰 거 박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많은 교수님들이 모가지가 날아가셨잖아요. 네. 옳은 말씀 하시다가 다른 학교에서는 모가지 날아가는 교수님을 복직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 또 고려대만 김 총장께서 들어와 다시 자기 집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강만길 교수. 또 이때 복직했어요. 우리가 이름 알만한 교수님들이 그때 있네요. 강만길 교수님 한번 초대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안 나네. 야, 그 어르신 야 좀 어렵다 야. 아니 그런데 강만길 교수님이 한번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이 고려대에 있는 김준엽 총장에게 좀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신군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이 김준엽 총장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하고 계십니다. 얼굴이 부그락 했어요. 다른 대학의 총장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서 그 모임에 참석한 대학생 대표들 다 제적 처리했습니다. 근데 왜 고려대학교 총학생 간부들만 제적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까? 빨리
죄석 조치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려대학교를 폐교 조치할 결심을 대통령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전 대통령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분 아닙니까? 고려대학교가 폐교당하는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 문교부 장관도 디스하네. 그렇게 문교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우리 김 총장께서 문교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권 장관도 아시다시피 나는 역사학자입니다. 나는 모든 정치 현상을 역사 현상의 잣대로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인과 교육자들이 신군부 등장 후에 심각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이든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다 못해서 자기들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인과 교육자들의 침묵을 신군부에 대한 묵시적인 지지의 의사로 가정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대학생들의 행위는 반대의 의사표시로 보면 될 것입니다. 지지할 수가 있듯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나는 이번 모임에 앞장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 대표들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고려대학교를 폐교할 테면 해보라고 하세요. 정부가 끝내 고려대학교에 대해 주동학생 제적 처분과 폐교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에는 내가 언론의 자유를 들고 나가 직접 데모에 앞장설 것입니다. 나는 한 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라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외정 때도 목숨을 걸고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전두환 씨가 나를 잘못 보고 행동했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권 장관이 전두환 씨에게 나의 이 말을 한자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시오. 학자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전두환 씨. 전두환 씨. 그때는 전두환 씨 그래도 바로 끌려가. 그럼. 그냥 그때 당시 영상 봐요. MBC 사장 그 누구냐? 가가지고 이진이 담배불 붙여주고 굽신굽신하고. 야, 괜시리 내가 쪽팔려진다. 왜? 있어요. 이런 학자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러니까 이 건조. 야. 학자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 내가요. 외정 때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전두환 씨 야, 그러니까 내 성명서 발표 우리 성명서 발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개해드리기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만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이분이 평생을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봅시다. 왜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는지. 나는 1920년 8월 26일에 태어났어요.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지 15년, 한일합방이 자행된 지 10년 만에 그 냉혹하고 처절한 일제치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마구 다뤄도 되는 노예 2세 한 명이 더 태어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일본인들의 노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통과 치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노예 2세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라를 잃은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때 태어난 것이 그게 그리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양심까지 팔아가며 외인들에게 빌부터 주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정상적인 사람이 양심까지 팔아가며 있죠. 그렇게 살던 중 어린 시절의 결심에 따라 독립군에 투신하여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동족끼리 엄청난 피를 흘린 후에 지금까지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이러한 뼈아픈 현실을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상님들에게 부끄럽고 자손들에게도 면목이 없어 생일 밥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 며느리들도 생일잔치 오면 가! 이랬답니다. 뭐 이런 분이시니까 사실 퍼렇고 대쪽 같으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니까 김정배 자기 제자 김정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고 지금 지하에서 참 답답할 노릇이죠. 저 선생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렇게 먹칠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먹이 아니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김준현 선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스승 완전체, 학자 완전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문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희생하신 분이고. 근데 저는 김준엽 전 총장님의 그런 일생을 보면서 진정한 애국자 그리고 진정한 독립투사고 진정한 학자라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면은 그 이후에 독재 정권 때도 행동하는 건 비슷할 것이다.
뭐 김창숙 선생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전에 이의제에서 소개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독재 정권에 어떻게 대항을 했는지. 화암 선생, 지훈 선생 다 그랬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준현 선생님은 마지막까지도 전두환 정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85년 경이었습니다. 총장에서 해임되죠, 강제로. 이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아니면 앞으로도 없을 일이 벌어지죠. 우리 방송 나오겠지. 방송 나오겠지만요. 학생들이 나서서 총장 퇴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진짜 그 학생들도 총장님을 존경한 거죠. 그렇죠. 총장 나가라는 걸 많이 봤어. 그럼 너무 많이 갔지. 이거는 우리 학교도 총장 나가 그랬어. 아니 다 총장 나가는 많아. 총장 나가는 한 총장님 못 나가십니다는 없어요. 총장 못 나가십니다는 없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20년 8월 26일 평북 강계군 시중면 외시천동에서 아버지 김종걸과 어머니 홍종식 사이에서 4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충주 김씨였는데요. 조상은 조상 대대로 왕에게 직언하여서 유배를 밥 먹듯이 했던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십상시들과 다르죠. 선조 때부터 십상시들과 달라. 그 DNA가 있으시네. 그러면 6대손 김도민은 세조 때 왕에게 직언했다가 유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조한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유배. 또 7대손 그 바로 아들들이죠. 김양수, 김양한, 김양희는 성종 때 왕에게 직언하였다. 역시 유배. 이렇게 유배가 한 곳이 김준엽 총장이 태어난 평안북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세조 때 직원했다가 유배당하면은 향후에 관직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그 사전들도. 연좌제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성종 때 다시 네. 직원했다가 유배를 당했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 식견과 실력을 그 왕조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복권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는 이제 유배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데 복권이 안 됐는데 이 아들들은 벼슬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조선시대에서 벼슬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시험 봐서 합격한다 이런 고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고시의 개념이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제 김준엽의 선조들은 대대로 이제 평안북도에서 살게 되는데요. 김준엽은 자신의 반골기질, 이 반골기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꼭 반골기질, 저항정신, 비판정신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레기들 좆도 많이 나온 게 비판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다 마찬가지요. 반골, 비판, 저항, 선배기질 다 똑같은 기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갖고 사회를 있어야 돼. 바꾸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삐딱선타라는 게 아니라 에이, 뭐 잘못된 삐딱선하고 것에 하는 거지, 대해서는 그럼. 비판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일단 사회 풍토가 그런 비판을 잘 수용하고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귀 기울일 줄 아는 그게 사회가 돼야지.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는 안 되겠는데? 안 되지. 자, 김준엽은 자신의 반골기질을 선조들에게서 찾았는데, 김 선생의 회상을 봅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선대들의 유배당한 경우를 자랑 삼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묵하신 아버지께서 강직한 성품의 선조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다변하셨는데 아마 집안의 자랑보다는 어린 나에게 그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교훈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아마 유배당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자꾸만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 자신에게도 반골 정신이 충만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 아버지도 자기 조상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계속해서 이걸 주입시켰겠죠. 자, 아버지 김종걸은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인데 밑으로 아들 넷을 낳았네. 아이고. 성공하셨네. 이건 대성공이죠. 3대 독자인데 이제에 밝아서 평북 강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답니다. 그 부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풍족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었죠. 보면 형도 그렇고 뭐 김준혁 총장으로 다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랬잖아. 네. 뭐 당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김준엽이 살던 강계는 만주와 지척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김준엽은 자라면서 늘 독립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 김준엽의 아버지도 남모르게 독립군들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준엽의 둘째 형 김창엽은 항일 투사로 동생 김준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독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김준혁의 해고. 둘째 형도 항일 의식이 높으셨어요. 신의주 산무학교를 나와 와세다 대학을 다녔는데 동경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외놈에게 쫓겨 하얼빈으로 피신하셨지요.
제 자신의 항일의식은 둘째 형의 영향을 받았고 그 뒤 신의주 고보를 거쳐 게이오 대학을 다니면서는 나라의 독립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 신의주 고보를 거쳐 왜냐면 이 신의주 고보가요 당시에서 전국에 데모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학교였답니다. 그래서 맨날 선생님도 잡혀가고 그 학교에서 뭐 그런 걸 보고 자랐겠죠. 자, 5년제 신의주 고보를 졸업한 김준엽은 1940년 3월 일본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 동양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은 와세다, 동생은 게이오. 부유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른 고학생들과는 달리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일본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렵게 살았잖아요. 아니 이거 딱 비교되네. 이제 신격호. 신격호랑 딱 비교. 근데 신경코는 정말 돈이 없어서 고생했고, 김준엽 총장은, 아르바이트 안 했대? 집에서 그냥 돈이 올라오니까, 그건 행운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당시 게이오 대학에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었던 공학도 김형기가 있었는데, 친구 김형기는 스스로 단파 라디오를 만들어서 임시정부 소식을 김준엽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학도니까 공대 출신이니까 라디오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친구 잘 둬야 돼.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진정한 내가 별로 싫어하는 용어지만 너도 싫어하지만 강남 좌파. 예,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이 친구 덕으로 김준엽은 항일 정신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간첩들이 저 단파 라디오 이불 속 뒤지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겠죠 일본에서. 김준엽이 훗날 학병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랫동안 쌓아왔던 항일 배일 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1943년 4월 일제는 일본인 학생들의 징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준엽은 그의 여름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9월 개강에 맞춰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돈이 있으니 가능한 겁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 와? 방학 때 그 배 타고 언제 뱃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비용이 얼만데. 그 돈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자, 김준엽이 고향을 떠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부친 김종걸이 기차역까지 병을 나온 거죠. 이런 일이. 원래 그때 당시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지금도 안 해. 야, 네 손자는 맞이하러 가잖아. 그렇지. 내 손자는 가지만. 내 손자는 없지 참. 우리 아들은 가지만. 아버님 손자. 예. 이 유교적 사상이 뿌리게 박혀 있잖아요.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든가. 에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아니 아들이 가서 아버지 저 또 학교 가겠습니다. 저라고 그래 잘 다녀와라. 뭐냐 이거지 뭐.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 가서 어머니가 버선발로 그 짐 들고 가서 이것도 챙겨 먹고 저것도 챙겨 먹고 아이고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이게 맞거든. 에이, 역시 유학생 표현은 되게 잘해. 우리 집도 매주 있는 일이.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원래 대화도 잘 안 하잖아. 난 우리 아들 지금도 안 하잖아 아버지와 대화를. 그런데 이때 당시에 넌 지금도 네 아들이랑 안 하잖아.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해서 그래. 그냥 잘 쉽지 않은데 자기도 김준엽 총재도 깜짝 놀란 거야. 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왜? 아니 그 뭐 매번 이렇게 다정당하던 한 번도 분도 그런 게 아니고 없어. 이게 처음이야. 네. 이때가.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네. 희한하다고 했는데 글쎄 아버지가 왜 아들을 배웅하러 여기까지 나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아하. 아버지 아들의 만남은 이때가 마지막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버지가 뭔가 감히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촉이. 자, 1943년 10월 아까 전에 그 일제가 4월 달에 일본인 학생들부터 징집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지난 10월 일제는 반도인 학도 특별지원병제를 공포하고 조선인 학생들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9월 학기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온 김준엽도 당연 여기에 포함되었겠죠. 또 변절의 길을 걸었던 최남선, 이강수, 당시에 리더라고 불리던 조선에서 이런 것들이 또 동경까지 날아와가지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참여하여 황국 신민의 그랬겠지. 그걸 연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욕하는 친일파라는 인간들은요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떠든 인간들을 욕하는 거지. 친일파란 용어도 안 된다니까. 매국노들이지. 그래 김철수 선생이 그때 이거 듣고 야이 개새끼야 멱살 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용주 무쫄의 아버지. 뭐 그런 거지. 뭐.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한테 비밀로 이렇게 독립군 자금도 됐다고 하고 김무성 씨
독립군은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박정희 독립군 지원. 김영주가 독립군의 자금을 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돈 있는 친일파 새끼들이 양방치기 하는 거잖아, 그거는. 양방쳤어. 그러니까 비율은 10대 1이야. 야, 기업에서 저기 여당 야당 주는 거야. 여당 야당 주는 거랑 비슷한 거야? 보험금이야. 삼성이 저기 새누리당에다 Y로 10개 들어가면 일본 놈들한테 한 10개 빨아주고 독립군들한테 1 줬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최창학이 광산업자. 그 새끼도 나중에 그래서 백범 선생한테 조금씩 줬어. 그럼 나중에 경고장도 최창학이 집이거든 그거. 그래 했는데 나중에 김구 선생이 죽으니까 뺏었잖아. 나쁜 놈 새끼. 그런 DNA인데. 그래서 완전 기회주의네. 김영주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전 그렇게 봐요. 그치 나중에 잡히면은 아니 장부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어려울 때 돈도 대주고 김치도 담궈주고.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최남선, 이강수 등이 동경에까지 날아와 징집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국내를 통틀어 대학 및 전문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졸업자 중 학생, 졸업자 또 졸업자 중에 미취직자 수 한 6천여 명 정도 됐는데 이 중 4,385명이 실제로 학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입대도 아니고 끌려간 거겠죠. 거의 60%가 넘는 건가요? 60%가 뭐야? 80%까지 70한 5% 되겠네. 그 정도네. 자, 이런 어수선한 마당에 고향으로부터 전보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전보 내용은 뭐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었죠. 김준엽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며칠 전에 아버지가 배웅하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배웅을 했잖아. 갑자기 사망이라니. 그래서 김준엽 총장이 생각하기에 요거는 구라다. 고향집에서 징집을 피하기. 야, 김준엽 총장 얘기하는데 구라가 뭐니? 어때? 그래서 자 김준엽 총장이 요건 구란데? 이거 내가 봤을 땐 고향집에서 징집 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 전보 보냈을 거다. 빨리 근데 돌아오게. 빨리 돌아오라. 그럼 징집 안 할 거 위험하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고향에 전보를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보를 보내면 또 답이 올 거 아니야. 그 답을 기다리려고요. 동경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어요. 원래는 아버지 전보 받자마자 바로 떠나야 되잖아, 한국으로. 그치. 근데 이 전보 자기가 이제 보낸 거에 답신을 얻으려고 하루 더 묵었어. 근데 참 여기 또 귀한 일이랍니다. 어제, 그러니까 김준엽 총장이 하룻밤 더 동경에 묵고 그 전날 조선으로 들어왔던 권련한 이 배가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격침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거의 다 죽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바로 탔으면 김준엽 총장도 죽었던 거야. 왜 대형 참사했을 때 이 배 아니면 이 지하철을 탔으면 우리가 저 희생자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그런 건 비슷한 거네. 결론은 이런 겁니다. 김준엽이 동경에 하루 더 멀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서 바로 배를 탔으면 김준엽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뭐냐? 즉 아버지가 김준엽을 살린 거야. 마지막 배웅. 그치 아버지가 건강하셨거든. 그렇지. 그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아버지 부고 소식을 믿지 못한 건 아버지가 여기까지 배웅 나온 그거거든.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버지의 그 모습. 이거 보면 뭔가 있어. 아버지가 사는 거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또 뭐 조금씩 있어요. 있겠죠. 너는 광복에 앞장서고 나중에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해드리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둘째 형이 고향을 찾습니다. 둘째 형은 김준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병으로 징직되면 받아들여라. 학병이 되면 독립군에 가담할 기회가 쉽게 생길 것이다. 라면서 동생을 독립군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김준엽도 형의 말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학병으로 나갔다가 탈출하여 내가 동경하는 우리나라 독립군에 가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집안의 DNA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박차정 여사 이야기도 했지만 박차정 여사 집안이 다 이제 독립군 집안 아니겠어요?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지. 그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박차정 열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도 이제 독립군으로 만주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써가지고 네 여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데리고 와서 네가 독립운동 시켜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김원봉 선생 만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거 지금도 이거 봐. 형이 너 그 학병 가서 탈출해서 독립군으로 와. 찬스야 이거. 이런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DNA가
그러니까 김영주, 박정희 DNA는 그런 DNA에서 따라오는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네 언니가 군 동원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 DNA가 다른 건데. 얘기한 대로 김준엽이 이런 결심을 한 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반골 기질, 그리고 둘째 형의 항일 정신도 영향을 줬지만요. 유학 시절에 동경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여운형 선생에게서 받은 가르침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숙집 부근의 길에서 천만 뜻밖에도 여운형 선생을 만날 일이 있었다. 그때 여 선생은 무엇 때문에 동경에 들렀는지는 몰라도 하얀 비단 두루마기의 한복 차림으로 적중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적중이라는 거는 일본 한가운데를 그렇지. 한복 입고 걸어다닌 거 아니에요. 이거 표현 봐요. 일본 동경 시내가 아니고 적중. 네. 여운형 선생도 대단하지.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면 저 조센직 막 그랬을 텐데 계속 김준엽 총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초면이지만 대번 여 선생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하얀 한복에 하얀 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여 선생은 내가 그를 존경하는 조선인 학생인 것을 알고 무척 기뻐하셨다. 약속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도 여 선생이 더욱 서운해하셨다. 그는 굳게 나의 손목을 잡으며 격려해 주셨다. 조선의 장래는 김군과 같은 젊은이의 양 어깨에 달려있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다. 대단한 또 이게 응원과 가르침을 좀 받은 거네요. 그렇죠. 방학에 서울에 오게 되면 자기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헤어졌다. 우리는 무언중에 모든 것이 가슴에 통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평소에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숭배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때의 길가에서의 수분여간의 여선생과의 만남은 젊은 나에게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나도 꼭 그분들의 뒤를 따르리라고 다짐하였다. 이렇듯 김준엽 선생은 학병 입대 후에 탈출이라는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친구였던 장준하보다 더 빨리, 더 쉽게 일본군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말 그의 나이 23살 때 학병 지원서에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학도병 지원자들이 서울로 소집이 됐을 때 서울에 들른 다음에요. 12월 29일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학병으로 가기까지는 약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준엽은 이 3주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병에서 독립군으로 탈출을 위해 각종 중요 정보들을 수집하고 탈출 때 필요한 나침반, 칼, 중국어 사전, 중국 지도, 중국 돈 등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손에 넣었습니다. 대단하다. 또한 개요대학생 모자를 쓰고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는 혹시 탈출 시에 중국군에 잡혔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일본군을 탈출하면 이 학병은 무조건 중국으로 끌려가거든. 일본군을 탈출하면 중국 사람들 만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옷은 뭐야? 일본군이죠. 일본군인 옷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중국군인데 이 새끼하고 쏠까봐. 그치. 그 사진, 나 사실, 이거 봐봐, 한복 보이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건 시나리오 짜서 준비를 한 거야. 형들과의 암호도 이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 경구라고 쓰면 중국에 있는 일본 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돈수라고 쓰면 중국에서의 탈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동남아로 전출된다는 뜻. 그리고 초초라고 쓰면 곧 탈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김준엽은 철저히 일본군 탈출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돈도 한 700원인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꽤 많은 거금이네요. 이거 엄청나지. 뭐 한 달 월급 한 30원 됐을 때잖아. 근데 700원 정도. 이게 뭐냐면, 본인이, 내가 그 일본군 지정에서 임정까지 가려면 한 700리길 정도 생각한 거야. 그래서 100리에 100원. 계산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간단해. 100리에 100원. 700원. 메타기를 딱 그 잡으신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부자니까 가능한 거죠. 700원이면 평생 모을 돈이거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죠. 100리에 100원. 이렇게 딱. 그래서 근데 부피가 크잖아. 700원이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었다. 돈을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참. 철저한 준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사실, 우리 장준하 선생 특집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셔. 거지같이 해가지고 힘들게 씨발 죽다 살아 탈출했잖아. 간단하게 탈출했어. 김 선생 아주 간단하게 탈출합니다. 또 장준하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신 분들이 고생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준비된 사람이 탈출도 잘하는 거야. 1944년 1월 13일 김준엽은 일본군에 입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벨 구슨이 지은 웃음의 철학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책을 읽었냐? 훗날 김준엽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그 이유를 죽더라도 웃으면서 죽고 싶은 나의 심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 거의 해탈에 맞았는데. 해탈인 것도 있고 일단은 기차를 탈 때 벌써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죽더라도 웃고 죽자. 왜?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입대지만 일본군 입대가 아니죠 사실은. 광복군 입대지. 그지. 거기를 들어가서 그걸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입대 때 벌써 죽음을 각오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일주일 후인 1월 20일 김준엽은 대동강 건너에 있던 일본군 39여단 42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넘어와서 스가다 부대에 배치되는데, 자, 스가다 부대는 장준하 선생 예. 때도 나왔던 등장했던 예, 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도병들은 무조건 스가다 부대 가서 교육받고 자대 배치 받는 것이죠. 학도병들이 이 스가다 부대에 배치된 이유는 스가다 부대가 다른 부대와는 달리 조선인 병사 탈출 사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만큼 빡셌을 거야. 그렇죠. 1호 탈출병이 누구냐? 김준엽이죠. 2호 탈출병 장준하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이 부대의 규율은 엄했고 만일 탈출을 하면 조선의 부모 형제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준엽 조선에 남아있던 김준엽의 형제들은 경찰에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탈출했던 이유만으로. 김준엽은 스가다 부대에서 2월 25일에 대허가에 주둔하고 있던 경비중대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이곳으로 배속받은 학병은 총 54명이었는데요. 이 54명은 이제 막 들어온 학병들이고 기관원들이 있었겠죠. 기관병? 기관병들이. 일본인 병사가 50명, 조선인은 김준엽 포함 4명이었습니다. 54명은 18명씩 각각 분대를 나뉘었는데 어떻게 나뉘었냐? 소총분대, 기관총분대, 척탄통분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김준엽은 척탄통 분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척탄통은 뭐냐면 수류탄을 쉽게 말하면 수류탄을 쏠 수 있는 개인 화기. 요즘 말하면 M203 유탄 발사기 같은 건가? 그러니까 수류탄 던지면 멀리 안 나가잖아. 그렇죠. 이걸 쓰면은 한 100m 날아간대요. 아. 손으로 던져 100m 못 날리잖아. 아, 유탄 발사기 부대구나. 아, K201인가요, 그게? 몰라. 오래돼서 까먹었다. 우리는 M16 썼기 때문에 M203. 나는 포병이라 그런 거 없었어요. 하여튼 척탄통이랑 그런 거랍니다. 이랬는데 요 조선인 4명이었댔지 않습니까? 김준엽 총장이 이제 탈출하면서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 그치, 나머지도 좀 아니, 또- 교대를 해야지. 여러 사람 있어야 또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그렇죠. 어려울 때 의지도 하고. 장준하 선생도 4명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준엽 총장이 4명한테 우리 저기 자사삭 한 거야. 했는데 다들 미쳤어? 뭐 이랬대. 여기서 어떻게 나가? 그래서 혼자만 나와야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학도병들의 훈련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특히 담력 시험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참혹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담력 훈련이 뭐냐? 기관병 2명이 평복 차림의 중국 청년을 포박해서 죽이는 실습을 자행하는 사람 죽이는 살인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담력 시험이라는 미명하에 일제 개 같은 것들이 자행한 겁니다. 당시 김준엽 해고를 들어봅시다. 교관이 큰 소리로 초년병들에게 총검을 명령하더니 한 줄로 서서 차례로 포박한 중국인을 찌르라는 것이었다. 약 30m 밖에서부터 뛰어가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찌르라는 것이다. 이런 야만적 행패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무사도 정신이란 말인가? 소위 황군에게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털끝만치도 머릿속에 없었다. 모두 한 줄로 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54명의 맨 마지막에 섰다. 이것을 거부해야만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으나 그러다가는 탈출이라는 나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 못할는지 모를 일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살인자는 길강이라는 외놈이었다. 그 뒤를 외놈들이 미친 듯이 차례로 뛰어나가 칼로 찌르는 것이었다. 우리 학도병들은 거의 모두가 뒷줄에 서 있었다. 불쌍한 중국인은 길강이 찌르자 벌써 땅에 쓰러져 있었다. 길강은 그냥 일본 이름을 한자로 쓴 거고 요시오카.
처음에 3, 4명이 찔렀을 적에 이미 완전히 사망하였을 것이다. 나는 맨 마지막에 죽은 시체를 찌르는 신용을 하기는 했으나 이때처럼 불쾌하고 격노한 일이 없었다. 일본 군국주의나 침략행위는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하는 일본인들이 믿기가 한이 없었다. 아유, 맨정신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자, 이런 야만적인 일제 행동들이 김준엽의 탈출 의지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벽 내에서 탈출하려면 우선 성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성벽 주위에 둘러싸인 7, 8m 넓이의 해자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새끼들, 야, 병영에 뭐 성벽도 치고 해자까지 설치했네? 여기서 해자라고 하면 물구덩이를 얘기하는 물구덩이죠. 겁니다. 아니면은 중국에 있던 그 성을 그대로 이용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해자를 건너서 탈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독립군 기지까지 찾아간 여정이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중국 장난 아니잖아. 나 대련 갔을 때 그 단동에 가자고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얼마나 냉면 먹었나?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더니 아니 뭐 한 너댓 시간이면 가요 차로.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것도 차로. 너댓 시간이면 우리 서울 부산 거리잖아. 거긴 그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댓 시간 걸려서 냉면 한 개 먹고 오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이 중국어 하나 하지 못하는 김준혁에게는 설상 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틈틈이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전까지는 중국어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중국어 사전 들고 갔대잖아요. 이런 때에 게이오 대학 출신의 선배 교관이 김준엽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관은 뒷단에는 김준엽이 조선인이지만 너 게이오야? 나 게이오. 아이. 일단 동문. 끝나고 일로 와. 내 박사로 와. 술 한잔 오케이? 뭐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중국군 부대가 이곳으로부터 40리, 446이지, 16km.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둔하고 있다. 이 중요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16km면은 왠지 가능성 있어 근처지, 보이잖아. 아주 근처. 그러니까, 아니, 지금 김 총장은 700리 생각하고 왔잖아. 그래서 100리에 얼마씩 돈, 그치? 472, 280km. 700리 생각하고 왔는데, 40리? 의외로 일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아니 내가 42.195를 5시간 반에 뛰었는데 뭐 그때 또 한참 때 군인이었고 그러니까 70리 정도면 쉽게 가실 수 있었겠죠. 자, 이 선배와의 대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알듯이 이런 정도의 훈련은 학교 시절에 다 배운 것 아닙니까? 저는 중국에 도착하면 즉시 전투에 참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 이 지도를 봐. 여기에 중국군 유격대가 있어. 아주 가깝지.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너는 바로 전선에 갈 수 있어.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 전투야. 낚시에 낚인 거지. 예. 김준엽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입대할 때는 탈출하여 정주까지 700리를 걸어야 중국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금도 700원을 준비했는데 불과 40리 떨어진 곳에 중국군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지만 태연하게 잠자리에 돌아왔다. 이제 탈출 성공에 또 하나의 커다란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중국군이었어요. 2차 목표는 강북군까지 가는 거고 최종 목표겠죠. 700리 생각하고 왔는데 야 40리? 아주 생각보다 계획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 선배 개요대학 선배한테 이 40리 듣지 못했으면 탈출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딱 찍어줬잖아. 여기야. 그러니까 조방향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김준엽은 일본군 탈출을 결심합니다. 이 일본군 탈출을 결심해서 탈출한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남성경가 대박이었답니다. 뭐 게시판에도 말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사장님께서 이제 만세! 이 작가 만세를 외치고 다닌다며. 입에 기계 걸려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고. 하여튼 뭐 대박 쳤다니까. 근데 재밌는 글도 올라왔던데 보니까는 누가 주문을 했대요. 전화로 확인했는데 이 사장님께서 부산 분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어설픈 서울말을 쓰려고 하셨나 봐. 아니 그래서 주문 밀려가지고 싹 탑사놨더라고. 네. 그걸 진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뭐 잘 된다니까. 좋은 일이죠. 뭐 예. 저희 방송도 또 좋아해 주시고 홍보도 하고 계시니까. 팟캐스트계 홀트하동 목지요. 그런 의미에서 광고 ES합니다. 그 지난주인가 작은별 여행사 광고를 저희가 했어요. 예전에 미얀마 뻐꺼 형 놀러와 했던 작은별 네. 여행사.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음원을 줬는데
그냥 노래만 딸렁하고 끝났어. 뭐야,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 이게 뭔 건지. 그냥 노래인 줄 알 수도 있죠. 그렇죠.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작은별 여행사라고, 미얀마 전문 여행사입니다. 여기 또, 여기를 통해서 미얀마 가서 정말 잘 갔다 왔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홈페이지는 www.smallstartour.com 그러니까 smallstar 작은별겠죠. .com 이쪽으로 많이들 미얀마 여행 가고 싶은 또 라오스 여행도 있으니까 많이들 뻐꺼 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보니까는 라오스하고 미얀마 쪽으로도 많이 블루라군인가? 가더라고요. 예. 그냥 막 AS 해달란 말도 없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드립니다. 상도덕이 확실한 방송 이제입니다. 팟캐스트계 광고 개를 흐리는 광고 시장을 흐리는 작은별 여행사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방송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준엽은 일본군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일본군이 1944년 3월부터 근처에 있는 중국 유격대 토벌에 나섰는데요. 이게 이제 찬스가 온 거지. 왜? 유격대 토벌은 대개 고참 병사들 위주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직 훈련받는 이 학병들은 남겨져 있는 거죠. 아까 본진에는 소수만 남고 그렇죠. 경비인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때가 왔다고 판단한 김준엽은 움직였습니다. 1944년 3월 29일 새벽 2시 수류탄 한 발을 몸에 지닌 김준엽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성벽 쪽으로 다가가 재빨리 성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류탄을 왜 가져갔냐? 이 수류탄 셉인 건데. 표현 참 저렴하다. 오랜만에 듣는다. 셉이요? 셉이었는데 만약 잘못될 경우에 자결용 자살하려고. 아이고. 그래서 수류탄 한 발을 챙겼어요. 챙기고 재빨리 성벽을 기어 올랐는데 아까 제가 성벽을 넘어도 그 다음 벽이 또 있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해자. 성벽을 넘어서 해자로 떨어졌을 때 물소리가 첨벙하고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보초병이 그만 들키고 말았죠. 그래서 초병이 누구냐라고 외쳤고 경비견도 맹렬히 짖으면서 김준엽을 쫓아왔습니다. 필사의 힘으로 해자를 건넌 김준엽은 철조망을 뚫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조망 뚫었다는 것은 그냥 뭐 손, 몸 다 다쳤을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안 보이지 뭐 그냥 손으로 해친 거지. 15분간 달렸을 때 드디어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김준엽은 4시간을 더 달려서 그 분호하라는 강가 앞에 이르렀습니다. 김준엽은 이 분호하라는 강을 건널 것인지 혹은 산을 이동해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일단 강을 건너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근데 가다가 돌아오고 어우 강이 깊고 물살이 세서 도저히 못 건너겠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돌아가자 산으로. 그래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국민당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김준엽을 체포해서 마을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일본군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요. 이 마을엔 국민당의 장홍규 소령이 있었고 장홍규는 김준엽에게 필담이죠. 환영 한국혁명지사의 글씨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로써 김준엽의 일본군 탈출은 성공하게 된 것이죠. 생사의 탈출이 성공 그렇습니다. 스토리로 나왔네요. 자, 장준하에 비하면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히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야, 장준하 선생은 얼마나 고생하신 거야. 한 명 쓰러지고 못 간다. 니 혼자 가라. 아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된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자면 죽는다. 그래. 별걸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장준하 특집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뭐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준하는 어떻게 탈주에 성공했고 어떻게 김준엽을 만났는지 한번 봅시다. 조선인 탈주병 4명은 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선인 탈주병 4명은 장준하 선생 외 3명이고 이들을 피해선 중국군을 피해입니다. 중국군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건데 몰랐던 거지. 적인 줄 알았다고. 적인 줄 아는 거죠. 열심히 도망다니는 중에 강에서 김영록이 실종되었고 나머지 3명은 계속 탈출을 감행하다가 결국 중국인 청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일본군 군복을 입고 있던 이 조선인 청년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중국어를 할 줄 몰랐던 장준하는 바닥에 우리는 조선 청년, 그제밤 1군 병영 탈출, 지금 팔로군 진영을 찾아간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청년들이 우리가 바로 그 팔로군이다 라고 답하니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3명의 조선 청년들은 지옥에서 예수를 만난 기분이었을 그렇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본부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들은 반가운 한국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이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이 한국 청년은 3명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면서 탈출이시죠? 저도 탈주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가 스가다 부대 유일의 탈주병 김준엽이었습니다. 장준하와 김준엽의 만남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준하보다 한 3개월 먼저 김준엽이 탈출을 먼저 하고 중국 군부대 유격대 있었던 것이죠. 네. 김준엽의 도움으로 실종되었던 김영록도 다시 찾아 만나게 되었고 이로써 임정을 찾아가는 조선 출신 일본군 탈주병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에서 실종됐는데 결국 다시 찾았죠. 찾았네요. 예. 중국 유격대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숱한 고생을 겪습니다. 장개석 부대 소속이었던 이 중국 유격대는 같은 중국인들인 공산당 부대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요. 일본군은 유격대 대장에게 일군의 포로가 된 중국군 30명을 풀어줄 테니 당신네 부대에 있는 일본군 탈출병을 내놓으라는 회유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역하는 김준엽으로서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준엽밖에 없었으니까 네. 이 편지 통역하는 사람은 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찔한 거지. 싸늘하지. 중국군 30명 대 조선인 탈주병 5명.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교환하는 게 맞는 거래였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인은 자기 동포 생각하지 뭐 우리 생각할 멀리 있어. 그러나 당시 한치용 중국군 사령관은 이런 일본군의 거래에 불응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귀대의 군인이 억류되어 있다는 말은 잘못 들은 말이다. 우리 부대에는 단 한 사람도 귀 부대의 군인이 없다. 다만 귀 부대원 1명이 우리 대원의 추격으로 사살되었고 다른 서너 명이 신사군 쪽으로 도주했다는 정보는 들은 바가 있다. 이 내 말 믿어주기 바란다. 여기서 귀 부대원 1명이 사살됐고 이건 김준엽인 거고 다른 서너 명이 도망갔다는 것은 장준하 외 3인인 것이죠. 야. 다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군 대장은 김준엽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어디서 배운 겁니까? 대만 태생인 중국인입니다. 요거 알아요. 보면 한국인이 일본어 하는 거하고 중국인이 일본어 하는 거 확 차이나. 그렇죠. 게다가 또 중국말은 성조라고 그러네. 이런 것도 좀 따라갈 수 없구나. 확 차이 난다니까. 딱 보면 이 중국 사람 알아. 그러면 일본 대장이 김준엽 일본어 하는 거 보고 요거 일본 사람은 아니고 100%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데. 근데 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래서 대만 태생의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겠죠. 여기다가 이들 5명이 묵고 있던 국민당 유격대를 공산당이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 동족끼리 동지끼리 사륙전이라니 더 이상 이 유격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중국 유격대를 떠나 임정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여정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총 한 자루 없이 차편도 없이 오로지 2다리로 6,000리가 넘는 거리를 가야 했던 것입니다. 6천이면 얼마예요? 1,000리가 400km, 6,000리면은 2,400km입니다. 4624 2400km. 2,400km면 지금 여기서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이 500km잖아. 그러면 5, 6, 2, 30, 5, 25.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걸어서. 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장준하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동영상 미친놈이야 그것들. 미친 거야 그거. 우리 이거 조합이사? 영상 만드는 사람이 장준하고 김준엽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그걸 어떻게 가 우리가? CPD 2,400km를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유, 우리를 죽여라. 그것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거 한겨울이야. 이 광활한 만주벌판 한겨울 2,400km를 걸어가라고 우리 보고? 내가 5월달까지 내보고 있는 사람인데. 미쳐가지고. 내가 1,000m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자빠지겠구만. 아유. 아니 이거는 차로 가도요. 차가 대여번 퍼져야 돼. 그렇지. 아유, 참. 1944년 7월 28일 스가다 부대를 탈출한 지 근데 웃겨 죽겠다. 스가다 부대를 탈출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이들 조선인 5명은 드디어 임정이 있는 충칭으로 출발을 합니다. 김준엽은 이곳에 4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리를 잘 아는 중국인 안내자가 길잡이를 해줬고요. 이 길잡이들은 며칠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여기서 한 대전까지 안내줬다가 타치 대전에서 뭐 공주까지 안내줘. 타치 뭐 공주에서 대구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여정 곳곳마다 일본군 감시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없었다면 탈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길잡이들이 안내를 또 잘 해줬으니까. 그렇죠. 5명의 조선인들은 때로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때로는 노숙자 행세를 하며
밤과 낮, 맑은 날씨나 궂은 날씨나 상관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하루에 120리에서 150리를 걸었습니다. 이거 120리면요. 얼마야? 한 50km 되잖아. 예. 120, 150이 한 5, 60km 되겠네. 이 하루에 5, 60km 걷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생군할 때 보통 40km 하잖아. 네. 100km 행군은 그 미친놈들이 하는 거고. 미친놈들이라니. 그 미가 있어. 하여튼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못 하는데 너야 그렇겠지? 40km 행군도 우리는 40km 행군했어요. 40km 행군했는데 40km 행군도 하루 꼬박 12시간 걸어야 도착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새벽 6시 출발하고 그 다음날 6시 도착하는 거. 그것도 가다 보면 논두렁에 빠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힘든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후방의 비밀을 설명해 드리면 40km 걷는다 그래 놓고 한 15km 걸었다 거기서 자. 한 4시간 자. 그리고 다 빠꾸에서 오거든. 그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 애들 다 죽으려 그래. 그런데 이거는 얘가 또 매일 위험하게 군 비리를 밝히고 지랄이야.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뭐. 좋겠다, 야. 그런데 이거를 매일 5, 60km. 그것도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렇지. 그런 거지. 김준엽 선생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전시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중경까지 장정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전투지구를 지나갈 때 일본 공군의 폭격을 받았을 때 산적들 소굴에 잘못 들어갔을 때 아이고야. 그리고 파촉으로 가는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야, 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죠. 시대가 나오는군요.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다니. 야, 안 될 때 장수나 선생이랑 둘이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틱 나왔대요. 예. 그럼 그냥 얼어버리는 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그렇죠. 그 호랑이 그 눈에서 나오는 그 그래. 빛이라고 하나요? 이거 딱 보면 얼어버린다. 야, 요새 멧돼지 만나도 사람이 오는데. 그걸 이제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아니 동물원에서 그냥 우리가 호랑이 머리서 보는 거지.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 야생 호랑이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번 쓱 쳐다보더니 휙 가더래요. 야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였던 모양이지. 영물이야, 영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본군에 점령하에 있던 철로, 만포선, 용해선, 평안선 등을 건널 적에도 여간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작년 특집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나 안 했나? 하여튼 넘어갈 때 이 기차 선로를 넘어갈 때 항상 그 일본군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검문 검색이 제일 센데 네, 아니에요. 새벽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소리 안 나게 기도비닝 유지해서 오랜만에 나오네 기도비닝 기도비닝 유지해서 그렇게 건너갔다 그래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예, 이렇게 계속 걷고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50km가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살잖아요. 그럼 몇 배로 힘들 거예요. 그럼. 1944년 9월 10일 중국 유격대 병영을 떠난 지 50여일 만에 임천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안내를 받으며 어느 한 부대 영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자는 부대 안으로 혼자 들어갔고요. 5명의 조선 청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안내자가 들어가고 1, 2분이 지났을까?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부대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던 조선인 5명 앞에 선 이들은 청년들을 마구 끌어안으며 얼마나 고생하셨소, 얼마나 고생스러웠소 라는 조선의 말로 이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광복군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인 출신 탈주병 5명의 얼굴엔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교차되면서 두 뺨을 흠뻑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내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광복군 훈련반이라고 했지만 중국군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 신세였고요. 훈련이라고 해봤자 도수훈련과 교양 공부가 전부였습니다. 소총은 물론 목총조차 없어서 총검술도 할 수 없었고 사격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광복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3개월 뒤 이들 5명은 광복군 훈련반 동지 48명과 더불어 그곳을 떠나 충칭으로 또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뭘 자꾸 출발합니다. 걸어. 아이고 참나. 1945년 1월 31일 장준하는 그의 동지들과 함께 충칭의 임정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학병을 탈출한 지 7개월, 장장 6,000리가 넘는 대장정을 조국 광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오로지 2발로 걸어서 임시정부 청사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는 펄럭이고 있는 태극기 모양이 뚜렷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감격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김준엽은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앞을 다투다시피 중경 땅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 얼마나 기다렸던 중경인가. 동경 시절부터 꿈꾸었던 중경. 강제로 학병을 끌려갈 적부터 꼭 찾으려고 했던 중경. 유격대와 임천 그리고 노하구에서도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중경행의 집념을 관철했던 나의 뜻은 이제 그 결실을 보아 중경의 힘찬 첫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임천을 떠난 지 73일, 일본군을 탈출한 지 10개월 만에 나는 이 감격의 날을 맞이한 것이다. 1945년 1월 31일, 나는 고난의 장정을 끝맺고 이제 중경에 도착한 것이다. 아휴, 나라가 뭐라고, 걔저또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는데. 그들을 제일 먼저 반갑게 맞아준 사람들은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수고들을 많이 했소이다. 동지들이 무사히 도착되기를 기원하고 있었어. 동지들은 총사령관인 나보다도 훌륭하오. 나는 옛날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청도 작전에 배치되어 탈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수년 후에야 비로소 탈출에 성공해서 만주에 우리 독립군에 참가하였는데 동지들은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오자마자 대번에 탈출에 성공했으니 말이오. 한마디로 독립군의 투쟁이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이, 그리고 김규식 박사, 이시영 선생, 조소왕 선생, 최동호 선생, 신익희 선생 등의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실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장벽에 사열을 했던 학병 출신 조선인들이 이제 임정 간부들에게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육천리 그 험한 길을 마다 않고 걸었던 것입니다. 김구를 본다는 그 흥분, 그 감동, 그 그때를 김준엽은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혁명 영웅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의 검소한 인품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검은 안경테 속에 빛나는 눈매와 엷은 미소를 담은 인자한 인품은 우리를 압도하였다. 정중하고도 소박하고 또 침착한 그의 성품이 온몸에 풍겨있는 것을 느꼈다. 이때 김구 선생의 나이는 69세였다. 이 분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헤매었던가. 고향이나 일본 유학 시절을 빼놓고라도 중국 유격대에서 그리고 육천리 장정길에서 얼마나 그리워서 몸부림쳤던가. 이제 그 간절한 소원이 달성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 한국의 독립을 생각하는, 조국 광복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백범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김준엽 총장의 증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신 같은 존재인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김구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근데 개새끼들이 백범 선생을 그따구로 만들어 놓고 10만 원짜리도 못 올리게 하고 말이야.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김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식에 아주 강감합니다. 그동안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모두 일본인이 된 줄 알고 염려했더니 그것이 한낱 나의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외놈들에게 항거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탈출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착잡하고 헛된 고민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1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인이 되고자 원할 뿐 아니라 다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한국말조차도 할 줄 모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은 이곳에 와 있는 전 세계 신문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 산 증거를 알려주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충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진정 나의 이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이 밤중에라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충칭 거리에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훌륭한 실증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국의 혼입니다. 국민당 간부들과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베풀어준 만찬장에서 김준엽은 학병 50명을 대표해서 답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학병을 탈출한 후 귀국의 유격대에서 중국 청년들과 어깨를 맞대고 포악한 일본군과 싸우다가 우리의 임시정부를 찾아 이곳까지 6천리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국내의 3천만 동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루빨리 환국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우리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에게 조국의 실정을 알려드리고, 또한 그 어른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중경까지 찾아왔으며,
앞으로 그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일, 어떤 곳에서도 조국의 광복과 도탄에 빠진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이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 문화를 말살하고 소위 일본에 동화시킨다고 하여 가지가지의 민족말살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어 사용이라 하여 일본어만을 쓰도록 강요했으며 한국콘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어줘. 한국어는 뭐? 한국콘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금 그렇죠. 똑같잖아. 그렇죠. 예. 심지어 교정에다 봉안전이라 하여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격리를 시켰고 동방요배라 하여 천황이 있다는 동쪽을 향하여 배례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침마다 조회 때면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고창케 하였으며 나중에는 한국인의 성씨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징집되었습니까? 일본 침략자들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적 자원의 부족을 느낀 까닭도 있지만 차제에 한국의 지식분자를 제물로 만들어 한민족을 영원히 말살하려는 음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경에 와서 크게 실망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귀국에서 아직까지 우리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조직되어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민의 임정에 대한 지지를 의심해서 승인을 꺼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는 1919년에 일어난 거족적인 항일운동, 즉 3.1운동을 계기로 해 내외 한민족 전체의 의지와 지지로 조직된 정부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그때보다도 우리 민족은 우리의 유일한 정부로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임정에 대한 기대로 일본의 폭정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김준엽 총장이 실망했다라고 한 것은 중국이 우리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건국절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절을 어디다 대고 하고 자빠져서 지금 아니 당시 일제시대에도 김정일 총장도 얘기하잖아. 우리 임시정부는 1919년에 일어난 거독적인 항일운동 3.1운동을 계기로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거를 갖다가 인정 안 하고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그 핑계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설립된 거는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어따 말도 안 되는 아유 진짜. 임시정부가 탄생했는데 그냥 이거 헌법 전문에도 있는 거고. 아니 누가 헌법을 지금 위배하는 거냐고. 누가 헌법 정신으로 일제시대에도 이런 말을 했고 아니 그 관보 1호 대한민국 관보 1호 정청래 의원이 갖고 왔던데 그 관보 1호에도 한국 3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 네. 이승만이 그렇게 적었어. 그거 뭐야? 임시정부 법통 개성한다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자꾸 없애려고 이래? 없애는 이유가 뭐야? 아니 쥐들이 친일을 했으니까 매국을 그치, 했으니까 정통성이 그 없으니까. 역사를 지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에 지우려고 하는 거고. 나쁜 놈의 새끼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재평가하려는 이승만도 한국 30년이라고 썼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김준엽 총장의 말대로 우리도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당연히 그 적통을 임시정부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문 대표 말처럼 그런 운동, 저항운동을 끊임없이 불복종 운동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임시정부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가 좌파들에게 점령됐다 하는데 좌우의 관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아니, 야, 그 공안검사 출신 국무총리께서, 자, 2,200개의 학교는 다른 교과서를 선택했고, 단 3개 학교만 그 교학서 교과 선택했댔잖아. 그래서 이게 편향됐다 그랬잖아. 야, 2,200대 3이면 뭐가 옳은 거냐? 2,200이 옳은 거 아니야? 선택한 사람이? 그리고 이거를 2,200 선택했다고 편향됐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이 3개 학교 선택한 그 교과서로 쓰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교과서는 계속 우편향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량 미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떤 교과서를 쓸지 뻔히 나오는 거야. 황교안 말에도 나오는 거야. 지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갖고 왜 그러냐 그러지만 황교안이 얘기했잖아. 이 3개 교과서 왜 채색 안 했냐고. 아니 그리고 박근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신과
5.16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전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박근혜의 그런 마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게 교과서 국정화될 교과서 아닙니까? 아니 소설 쓰고 싶으시면 혼자 써가지고 등단하시면 되잖아. 왜 그걸 교과서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분은 소설 쓸 적어도 안 돼.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50명은 감히 전 민족을 대표하여 인정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귀국 정부나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하루속히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해 줘야 외교로 하든가 뭘 할 거 아니오. 네. 우리 빨리 해달라는 거지. 이건 뭐 미국도 인정 안 해주고 하여튼 강대국들. 임정은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도 그러니까. 힘을 못 받았잖아. 야, 이 일이 있고 지금 약 100여 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임시정부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임정에 도착 직후에 이 탈주병 50명들은 김구, 김규식, 이시영, 조소왕, 김원봉 등 임정 주요 간부들에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너무 기쁜 거야. 눈이 막 떠지는 거지. 이럴 수가 세상이 달려버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은 감동과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강의 올스타전이었구나. 이거 봐. 김구, 김규식, 이시영, 조소왕, 김원봉. 어벤져스야. 어벤져스. 이 사람들은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조국을 위해 몸을 던졌는지 희미하게나마 느꼈다. 강의 들으면서 야 나도 던지고 싶어. 막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또 김구 선생이 내가 이봉창, 윤봉길 이 두 청년을 사지로 보낸데 하면서 또 그런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나 항상 이분이 이쪽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러나가 꼭 들어가요. 장준하가 그랬듯이 김준엽도 곧바로 임정의 분열에 실망하고 맙니다. 임시정부 내에 분열된 모습은 목숨을 걸고 탈출한 학병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내분 싸움이었습니다. 각 재정파들은 이들 학병들을 자신들의 계파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었고 일단 머릿수를 넓혀야 되니까 그 안엔 어떤 조국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이 모습은 일본인과 다를 게 없이 보였습니다. 야, 그래도 이희재의 3인방은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끌어들이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 장준하 선생이 그래 여기 화가 나가지고 앞에다가 막 이 예. 위대한 독립운동 앞에서 막 얘기했잖아. 이 그렇죠. 선생들 뭐 아니시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김주엽 총장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찰나에 이범석 장군이 철기 장군이 지금 시안에서 강복군 이지대가 미군과 합작 한국 침투 작전을 위한 훈련을 계획 중인데 여러분들을 나의 동지로 맡고 싶다. 같이 가주지 않겠는가?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 우리는 뭐 언제 죽음을 두려워했나? 벌써 일본군을 탈출할 때 목숨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오케이. 또 임시정부의 분열에 막 치를 떨었으니까 실망을 했으니까. 차라리 전선에 나가 싸우겠다. 그럼요. 젊은 청년들의 피가 끓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1945년 4월 29일 임시정부에 체류한 지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조국 강복을 위해 달려온 30여 명의 청년들은 시안으로 떠나기 위해 임정 청사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신익희의 경희대로 들어가거나 임정에 남았습니다. 이들 30명을 배웅하기 위해서 백범은 이들 앞에 나타났고 그는 가슴 속에서 회전시계 하나를 꺼내 들어서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계는 윤봉길이 차고 있었던 시계였습니다. 백범은 일장 연설을 합니다. 오늘 4월 29일은 내가 23년 전에 윤봉길 군을 죽을 곳으로 보내던 날이요. 또 지금이 바로 그 시각이요. 여러분도 다 알 것이요.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시로가와 대장을 죽이던 그 날의 의사 봉길군이 나와 시계를 바꿔 차고 떠나던 날이요. 내가 가졌던 허름한 시계를 대신 차고 내게는 이 회중 시계를 주고 떠나가던 윤군의 모습을 생각하며 바로 같은 날인 오늘 계획색 울고 처지랄이야. 이게 이런 거 보면 이게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희한하잖아. 어떻게 같은 딱 4월 29일 같은 그 시간에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를 떠나보낸 그 시간에 이 한국의 젊은 청년 30명을 다시 사지로 떠나보내는 이건 참 이때 백범 선생의 심정 그렇죠. 말도 못하겠죠. 앞으로 윤희사와
꽃 같은 임무를 담당할 여러분을 또 떠나보내는 내 심중이 괴롭게 하니 없구려. 어우, 씨.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제 시계와 바꿔 찹시다. 제가 가진 것은 선생님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어차피 저는 시계가 필요 없어질 것이지만 제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던 윤의사의 눈망울이 이제 여러분의 눈동자로 빛나고 있기 때문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하늘이 정한 뜻인가 보오. 그러니까요. 하늘에 정한 뜻이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김준엽은 이범석의 부관이 되었습니다. 부관이 됐다는 것은 뭐 이범석 장군이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 부관도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능력을 인정을 그렇죠. 받은 그러니까 거죠. 이범석 장군이 김준엽 선생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범석 장군의 부관이 되면서 또 여기서 러브라인이 씨, 갑자기 눈물이 맑는다, 이 새끼야. 러브라인이 또 탄생합니다. 이 독립운동에 또 이 스토리가 빠지면 빠지면 안 돼요. 자, 이범석 장군의 비서로 일하던 민영주. 민영주와 이제 러브라인을 타게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 야, 미안하다. 내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울컥했다. 괜찮아. 보라고. 한 명은 이범석 장군 비서고, 한 명은 이범석 부관이야. 장군의 부관이야. 그러면 누가 가장 그 접촉을 많이 하겠어요? 둘도 청춘 남녀야. 게다가 능력들도 좋아. 능력도 좋고, 둘 다 평생을, 자기 여생을 독립운동에 바치려고 맹세한 사람들이야. 여러모로 이게 딱이 들어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 핑크푸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김준혁 선생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냐? 야, 부대 내 다 남자잖아. 여자라고는 오로지 이제 이 민영주 하나뿐인데, 다들 또 민영주에게 또 꽂히지. 그치, 다 이제, 에이. 내 사람인. 거기다 신념이 갔잖아. 그래, 다 꽂히지. 그런데 김재미 혼자 저렇게 하니까 또, 사랑이란 질투 뭐 이런 게 말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소문을 좀 이상하게 내고 그랬나봐.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김준엽은 괴로워하면서 친구 장준하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씨, 이거 울다가 웃으면 털 나는데. 나와 미스민에 대한 동지들의 오해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워. 미스민.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오늘이라도 미스민을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봐. 그러고 나서 약혼을 선포하면 이 동지들의 낭설도 일소될 걸세. 그러니까, 장 선생이, 야, 이 새끼, 뭐 사랑이야. 지금 나라를 이랬으면은, 이 둘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깝깝한데. 그런데 또 이렇게, 러브라인이 그래져서.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준혁과 민영주는 친구 장준하의 주례로, 또 친구가 주례를 섰네요. 학병 동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혼식을 열었고요. 야, 그럼 이때 어떻게 주례 선생 어디 가서 데려오냐? 아니, 뭐, 이범석 선생이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거의 전쟁터인데, 여기는? 이후에, 김구의 비서 실정이었던 민영주의 아버지 민필호가 결혼을 승낙해서 이범석이 두 사람은 오늘부터 부부이자 동지다라고 결혼을 선포했습니다. 야, 독립운동가 부부의 탄생이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민영주의 아버지 민필호, 김구의 비서 실정이야.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이거 다음 주에 오늘 어차피 이거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그 민영주의 집안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다 독립운동가야. 이 집안도. 이 집안도.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그 자리에 선포했고, 야, 근데 이거 좀 그렇다. 왜?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잖아. 그치. 근데 결혼을- 미군이랑. 야, 그거 해야 독립운동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 나 독립운동가 천하씩 두면 안 된다니까. 조금씩 죽으러 가면서 왜 결혼을 해?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야, 여기서 재수 씨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백범과 작별하고 이 청년 30여 명은 시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리고 시안에 도착해서 미 군복으로 갈아입고 OSS 대원이 되어서 3개월 동안 특수훈련을 받고 대한반도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OSS는 미군 방첩부대죠? 그렇습니다. 이 작전은 OSS 대원들이 조선에 침투한 뒤에 첩보활동, 다음 단계로 정보송신, 마지막 단계로 유격대 조직 및 군사시설 파괴 공작의 3단계 공작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3단계 작전이 모두 성공하면 국민군을 조직해서 미군 상륙과 때를 맞추어서
후방 교란을 펼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상륙과 게릴라전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군요. 한국 광복군은 모두 2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탈출 학도병 출신들이 미군 교관들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왜? 엘리트들이잖아. 그러니까 미군의 어떤 문서에 대한 이해, 작전에 대한 이해, 또 영어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고 또 조선 사정을 다른 병사들보다 잘 알았다. 그러니까 학병 끌려왔기 때문에 조선에서 학교 다니는데 끌려온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 또 일본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잘 알고 있다는 거. 일본어도 되고. 그래서 학병 출신들에게 가장 신임을 한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 거기서 탈출을 했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생각들. 그들의 야만성까지 목격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무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위조화폐. 일본군 위조화폐부터 뭐 엄청난 거를 미군들로부터 받았다 그래요. 또 얘네가 보통으로 훈련시켰겠어. 그럼 미특수부대인데. 그래서 장준하는 경기도 반장, 김준엽은 강원도 반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장준하 선생은 경기도에서 조직을 하는 거고 김준엽 선생은 강원도에서 조직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역접조사 그러나 씨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역사의 장난인지 어떤지 1945년 8월 10일 오후 사젠트 소령이 상기된 얼굴로 대당실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일본이 투항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네. 김준엽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김준엽의 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서한과 부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한 무기를 주어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서 국내의 요소를 혹은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선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하였으니 진실로 전공이 가석하거니와 그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으니까 국제 간의 발언권에 박약하리라. 결국은 이렇게 돼서 미군정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미군정은 친일파 출신 관료들, 경찰들 다 채용한 거고 그래서 이따오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래 영화 암살에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지적 아닌 뭐 이렇게 호기심 갖고 그 물어보셨던 부분이 그 해방이 됐다는 소식 그 아마 TV 같은 거는 라디오로 듣죠? TV는 아니겠다.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기뻐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거기서 좀 어쨌든 해방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거 장준하 선생이 한 얘기지만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직전까지 아편 장사하던 새끼들, 일본군 위안소 포주도로 사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까지 또 일본군 폐잔병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전부 광복군 모자 하나씩 얻어쓰고 독립운동 가요, 나 망명 가요, 나 혁명 가요라고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 장준하 선생이 증언인데 그 중에 누가 있어? 박정희가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나오잖아 비밀 독립군. 아니 박정희 그때 뭐 했어? 만주군 폐잔병으로 씨발 강원군에 합류한 거 아니야 마지막에 국내 들어오려고. 근데 그걸 일본군 비밀 독립군을 포장을 하고 자빠졌나? 박근혜 충성을 바쳐도 이따위로 충성을 바쳐. 아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진짜. 왜 국회의원 새끼가. 아니 왜 그래서 그 얘기도 그 유신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이 근거가 비밀 광복군이라는 근거가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대요. 이 관련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박정희가 그거 보고 이거 나 매기려고 쓴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무쫄이 자기 아버지 뭐 친일파 아니라고 해명하려 그러다가 아버지 친일이 더 부각돼 버렸잖아. 국민들이 다 알아. 박정희도 그렇게 된다. 좀 까불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자꾸 박정희 얘기를 하다 보면 박정희 먹고 뭐 주조홍부터 해서 또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럼 또. 자 우리 얘기 돌아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임정 요인들이 하나 둘 황국길에 올랐습니다만 김준엽은 중국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김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는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지상과제였기에 그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였으나 이제 독립이 되어
건국 사업이 전개되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군사에 걸친 재반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에 투신하여 최선을 다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적성은 무엇일까? 정치엔 관심도 없고 권모술수나 머리 숙일 줄 모르는 내 성격은 관료로는 맞지 않는다. 나는 학업을 중단했고 전공도 중국사인데 이곳에서 중국어도 익혔고 중국의 문화와 지리도 꿰어 찼으니 이 모든 것을 살려서 중국 전문가가 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네. 그런데 관료들을 매기셨네요. 겉모술수나 머리 숙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료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관료는 건물 쓸 수 있고 머리 숙이는 거 잘하는 거 관료야? 그러니까. 자, EJ 3인방은 좋은 시절이 오면은 돌아가야지. 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사 전공하고 역사학자죠. 예. 그래서 이제 김정배가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그 김 총장이 그 수업할 때 중국사뿐만이 아니고 서양사도 가르쳤거든. 뭐 당연히 뭐 한국사도 가르쳤을 테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선생 밑에 그런 제자가 나왔는지 참 부끄럽게 그지 없네. 우리가 늘 했던 얘기 중에 원래 호랑이, 아까 뭐 얘기했던 이 박사가, 교수와 제자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러면 호랑이 밑에 고양이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어쨌든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도 김 선생은 조국 해방된 공간에 오지 못했습니다. 오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고려대 총장까지 하시게 되는데 그때 얘기. 고려대 총장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박정권 전 정권에 맞서서 이분이 어떻게 싸움을 벌였는지, 제자 양성, 후학 양성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김정배가 육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방송 마칠 텐데요. 엔젤 펀딩 소개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프리미어 12 한일전이 있습니다. 그러네. 예, 저녁 7시인데 안가에서 같이 봅시다. 뭐 김준섭 총장 이야기도 했고, 우리 같이 모여서 일본을 박살내는, 뭐 지금은 전쟁할 수 없으니까 프로야구라도 박살내는 그런 모습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11월 8일입니다. 네. 11월 8일 몇 시 하죠? 저녁 7시. 저녁 7시부터 안가에서 그러면 안가에서 같이 야구를. 모여서 야구를 보는 근데 걸로. 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선착순이지 뭐. 예. 뭐 그때도 간단한 맥주하고 뭐 맥주, 다과를 뭐 김밥, 이렇게? 뭐 이렇게? 라면, 뭐 이렇게 간단한 다과, 뭐 말란주 정도. 그래서 같이 응원하면서, 원래 스포츠는 같이 봐야 재밌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자꾸 집에서 안 입고 나오려고 그러지 인간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이래잖아. 안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박상용, 하 원장님, 사순이, 동양극장 좀 바꿔보자, 내 아이 아빠, EJ, 남과자, 라이어 팹 울, 이재천, 루다 아빠, 이재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